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면극 봉산탈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면극 봉산탈춤은 이런 갈래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면극이고 민속극이면서 탈놀이이다. 그래서 탈을 쓰고 공연을 하는 것이죠. 이 탈을 쓰고 공연을 할 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제담도 해요. 제담이라는 것은 이야기죠.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구분해 두고 가야 할 게 뭐냐면 이 전통 가면극과 현대 희극, 그 다음에 서양극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희극과 서양극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있죠. 따라서 무대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면극은 무대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객석에 있는 관중이죠. 관중과 연주를 해주는 악공이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자, 관중이 그게 참여하는 것은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작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희곡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요? 관중이 그죠? 그게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요것을 이제 문제로 낼 수 있겠죠. 자, 파수꾼에서는 이제 등장인물 남자가 관객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결혼해서 관객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요. 파수꾼에서는 관객이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민속극의 특징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탈놀이이기 때문에 탈의 모양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암시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죠. 자, 여기 봉산탈춤에는 등장인물이 일단 중심인물이 누구예요? 말뚝이죠. 자, 말뚝이라는 인물은 천민이지만 양반의 무능력을 풍자하고 대놓고 비판하죠. 그래서 이 말뚝이는 천민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천문의 입장을 대변하는 천민의 의식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로서 굉장히 저항하니까 어떤 성격이겠어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죠? 힘찬 모습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탈의 모양도 검은색 바탕에 눈을 흰색으로 찍어놔요. 그래서 강인하고 힘찬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양반 삼형제잖아요. 그래서 양반 삼형제는 성격이 다 같은 거죠. 그래서 희화화, 풍자의 대상인데요. 이 양반 삼형제 중에 큰 형님이 이제 셋님이고요. 두 번째 형님이 서방님이고요. 세 번째 막내가 도련님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셋님은 생원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셋님은 권위의식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무능력해요. 그래서 탈의 모양이 언청이로 묘사되고 있어요. 언청이로 된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청이라는 게 뭔 줄 알죠? 코와 입 사이에 줄이가 있어요. 선명한 줄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언청이가 두 줄이에요. 이 언청이라는 탈을 씀으로써 이 양반이 가진 허위의식,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요. 서방님 역시 똑같아요. 권위의식이 뛰어나고 무능력하고 또 부도덕하고 또 횡포를 일삼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언청이 탈을 쓰는데 이때
둘째, 서방님의 탈은 언청이가 한 줄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양반의 권위를 실추하고요. 세 번째, 양반 막내인 도련님은 대사가 없습니다. 단지 부채를 들고 형님의 얼굴을 때린다던가 춤만 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도련님은 행동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천방지축인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힘없는 눈, 그러니까 밑으로 처진 눈과 삐뚤어진 입을 가진 탈을 써요. 그러므로 인해서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탈들은 제각기 이제 성격에 맞는 탈을 쓰게 해서 인물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 하나 알고 가시고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게 이제 이 봉산탈춤은 해왁과 풍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어요. 내용상. 그러면 해왁과 풍자는 뭐냐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해악이라는 것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만 대상을 연민 어린 태도로 보여주는 거고요. 풍자는 역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만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면 풍자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악과 풍자를 묶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골개미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골개미는 뭐냐면 우리가 문학에서는 미적 범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미라는 게 뭐냐면 아름다움인데 문학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독자 혹은 관객이 느끼는 감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니까요. 혹은 예술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죠.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는 범주는 골개미와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골개미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감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봉산탈춤은 골개미를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우아미는 뭐냐면 대상, 이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이 공연 예술이든 아니면 문학이든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 우리는 우아미가 느껴진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자연 친화 시에서 등장인물이나 혹은 화자가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럼 매우 만족스럽죠? 그럴 때 우리는 우아미가 느껴진다고 하고요. 숭고미는 뭐냐면 어떤 등장인물이 어떤 대상을 받는데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서 그 훌륭한 모습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추종하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어요. 이럴 때 우리는 숭고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겠죠. 시 속에 등장하는 화자가 어떤 자연물을 봤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 혼자 있어요. 그럴 때 와, 저 너무나 훌륭하네. 나도 저런 지조와 절개를 담고 싶다라고 할 때 숭고미가 느껴지겠죠. 그럼 비장미는 뭐냐면 등장인물이나 서술자 혹은 화자 혹은 극문학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등장인물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상을 꿈꾸겠죠. 그러면 현실과 이상이 너무 멀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슬픔을 느끼죠. 그렇죠? 비애를 느껴요. 이때 비장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은 말뚝이가 그죠? 인물인 말뚝이가 양반 삼형제의 허세와 권위의식을 풍자해요. 그리고 조롱하죠. 조롱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희화화한다고 그러죠.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그 대상의 권위를 실추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희화화하는 방법은 언어유의로 나타나는데요. 언어유의는 뭐예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할 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유의라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째는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의는 동음,
이의 어를 통한 언어 유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같은 소리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언어 유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언어 도치. 단어를 도치 바꾸어 씀으로써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가 두 군데에 나타나죠. 첫째는 양반에 대해서 조롱할 때 양반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이제 대상 양반을 조롱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이란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부르는 게 양반인데 말뚝이는 그런 양반이 아니라 개잘양 양자에 쟁반 반자를 쓰는 양반이다. 그래서 개 가죽으로 된 밥상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음 이의어를 통한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세원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언어 유희를 보여주는데요. 노세가 무슨 뜻이요?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원님, 말로 된 원님이라고 하면서 대상을 비판하는데요. 원래는 노생원님이거든요. 노생원님. 그렇죠? 노씨 성을 가진 생원이란 양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이제 언어 유희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다음과 같은 표현법이 사용된 것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는 뭐예요? 언어 유희가 나타나지 않은 선지를 주어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발음의 유사성 혹은 동음, 이의어, 같은 반복, 언어, 도치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위와 같은 표현법과 같은 것을 고르라고도 해요. 그럴 때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언어유를 보여주는 것은 노세원님이고요. 그 다음에 동음, 이의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보여주는 것은 이 양반이라는 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동음 이의어가 뭔지 알잖아. 그렇죠? 형태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 그 다음에 노세원님은 좀 발음이 비슷해. 그래서 이제 말장난 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같은 반복은 뭐냐면 같은 음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 데려왔다 라고 이제 춘향전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서방과 남방은 방을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음을 서방 남방 같은 음을 반복한 언어 유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너는 열려도 되고 백려도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려라는 의문을 반복했죠. 그래서 같은 음 반복으로 인한 언어 유희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도치는 가장 쉬운데 이제 춘향전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그러니까 바람과 문을 바꿔 말함으로써 우습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발음의 유사성과 같은 반복이에요. 발음의 유사성과 같은 반복. 그럼 발음의 유사성은 뭐냐면 매미는 맵다고 울고 쓰르람이 쓰다 온다. 그럼 뭐예요? 발음이 완전 같지 않지만 유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발음의 유사성이라고 하고요. 같은 반복은 똑같은 음절이 하나 이상 반복되면 같은 반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시험 문제를 까다롭게 낸다. 그러면 발음의 유사성과 동음 이의어를 또 구분하기도 해요. 자, 아까 본 게 양반이잖아요. 이거는 뜻이 전혀 다른 말을 갖다가 인용한 거니까 뭐예요? 동음 이의어를 통한 언어 유희가 되겠고요. 또 만약에 시집살이, 계집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얘는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집이라는 동음을 반복한 언어 유희라고도 할 수 있고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주 비슷하지만 잘 찾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은 일정한 재단 구조를 반복한다. 당시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나타난다. 언어 유희와 가장, 희어화 등의 표현을 통해서 해양미가 두드러진대요. 그래서 언어 유희가 나타나면 함께 따라오는 것이 과장, 그 다음에 희화화, 열거, 그 다음에 대구 등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서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함께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관객이 서민층도 있고 양반층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시키는 언어가 둘 다 나타난다는 거죠. 양반층의 언어는 한자가 사용된다는 거고요. 서민층의 언어는 비속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아까 했고요.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치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일정한 재단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봉산탈춤은 큰 틀에서 보면 1과장에서 2과장, 3과장, 5과장, 6과장 해가지고 7과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가면국 봉산탈춤을 봤어 그렇게 말한다면 1과장에서 7과장까지 다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6과장만 수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과장부터 6과장까지의 내용은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1과장부터 7과장까지 유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이 독립적이란 말입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에피소드식 구성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과장부터 7과장까지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연결성이 없고요. 따라서 각 과장별로 등장인물도 다릅니다. 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은 6과장이잖아요. 그래서 6과장의 제목은 뭐예요? 양반춤이죠. 이 양반춤에는 등장인물이 말뚝이, 그 다음에 양반 삼형제, 그 다음에 치바리, 요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말뚝이가 이 양반 삼형제를 희화화 풍자하고 치바리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과장의 내용은 양반 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등장인물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양반춤에 나오는 재단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일정하게 재단 이야기가 반복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쉬 하고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요.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극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재담은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합니다. 우습게 이제 갖고 논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양반의 위엄이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 양반이 듣고 말뚝이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말뚝이가 다시 그에 대한 변명을 해요. 말뚝이의 변명. 그러고 나면 이 양반은 아주 멍청하게 라고 하고 양반이 안심을 하게 돼요. 안심을 하고 나서는 여섯 번째 다 함께 춤을 춥니다. 그러면 하나의 재담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 쉬는 재담의 시작을 알리고 춤은 한 재담의 끝을 알린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춤은 양반과 이 말뚝이가 계속 갈등을 했잖아요. 놀리고 호통치고 변명하고 했잖아요. 그런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완전히 해소시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요. 왜냐하면 다음 재담에서 또 양반을 조롱할 거니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양반들은 어리석어. 그죠? 말뚝이가 대도하는 변명을 해도 다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안심을 해요. 그래서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부각하는 역할도 하고요. 춤을 추니까
흥겨움을 돋는 역할을 하죠. 또 하나는 제담과 제담 사이를 구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봉선탈춤 중에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은 육가장이고 육가장의 제목은 양반춤이다. 이 양반춤은 이야기가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제담에서는 말뚝이가 양반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양반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담배라는 소재를 통해서 장단이라는 소재, 양반 찾기라는 소재, 그 다음에 세처 정하기, 머물고 정하기 이런 소재를 통해서 양반들을 비판하는 게 첫 번째 제담이고요. 두 번째 제담은 양반들이 스스로 시조짓기, 문자놀이, 파자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요. 이를 통해서 양반들의 무식함과 허세를 비판하는 거고요. 세 번째 제담에서는 치바리, 잡아들이기라는 내용을 통해서 치바리를 잡아들이기라는 내용을 통해서 양반들의 부정부패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를 비판하는데요. 이 치바리라는 인물은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한 신흥부유층을 상징해요. 신흥부유층, 그러니까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인 거죠. 신흥부유층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갖가지 방법으로 나라 돈을 횡령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양반들에게 이제 뒷돈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 양반도 그 뒷돈을 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뒷돈 줄 것을 제안한 것은 말뚝이지만 이 말뚝이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양반들이 얼마나 부정부패한지를 보여주고 또 이 신흥상인인 치바리를 통해서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는 자본주의가 조선 후기에 등장했구나. 왜?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혼동할 수 있는 게 말뚝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뚝이가 저 사람 치바리는 너무나 힘이 강하고 행동이 날쌔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죄를 주느니 차라리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말뚝이의 의도는 자기가 돈을 쓰기 위해서 이 치바리를 놓아주라는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의 부정한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뚝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이 이야기에서는 양반들이 전령만 있으면 치바리를 잡아올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전령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구속영장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구속영장만 있으면 아무리 날쌔고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구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양반들의 권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본 내용이 작품 전체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일에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